안톤 체홉 단편소설 정조. 공증인 르반체프의 아내 소피아 페트로브나가 변호사 일리인과 숲속 오솔길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녀는 25살의 젊고 품위 있는 여자였다. 소피아 가족은 여름철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었고 일리인은 그녀 가족이 묵고 있는 별장 이웃에 묵고 있었다. 저녁 5시경이었다. 하늘에는 깃털처럼 새하얀 뭉게구름이 둥실 떠 있었고 구름 사이로 맑고 푸른 하늘이 보였다. 구름은 높이 솟은 오래된 소나무 꼭대기에 걸린 듯 꼼짝도 않고 있었다. 고요하고 무더운 날이었다. 오솔길 저쪽 끝에는 나지막한 철도 제방이 있었고 무슨 일인지 보초 한 명이 제방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제방 뒤로는 녹슨 지붕에 6개의 돔이 솟아있는 교회가 있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소피아가 눈을 내리깐 채 양산 끝으로 낙엽을 찌르면서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만난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거든요. 이반 미하일로비치, 저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제발 저를 그만 따라다니세요.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툭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상한 편지를 보내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죠? 일리는 아무 말이 없었다. 소피아는 몇 발자국 더 걸음을 옮기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지 5년이 되었지만 당신은 지난 2, 3주 동안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로 당신이 낯설게 느껴져요, 이반 미하일로비치. 소피아는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을 흘낏 쳐다보았다. 일리히는 눈살을 찌푸린 채 솜털 구름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화나고 기분 나쁜 표정이었으며 동시에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마치 터무니없는 말을 억지로 듣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부인이 어깨를 으쓱하며 계속 말했다. 정말 모르시겠어요? 당신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난 결혼한 몸이에요. 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리고 딸이 있어요. 그런 게 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가요? 게다가 나랑 오랜 친구이니 내가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인지 결혼의 의무를 신성하게 여기고 있는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일리는 화가 난 듯 기침을 하더니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신성한 결혼의 의무라. 맙소사. 그래요.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의 평화를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안드레이 그이와 딸이 불행을 겪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그러니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냥 전처럼 친구로 지내고 그런 한숨과 신음소리는 치워버리세요. 당신에겐 어울리지 않아요. 자, 이걸로 결정됐고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 다른 이야기 해요. 소피아는 다시 일리인의 얼굴을 흘낏 훔쳐보았다. 일리인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화가 난 듯 떨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왜 그렇게 분개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창백한 안색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렇게 화내지 말아요. 우리 전처럼 친구로 지내요.
그녀가 다정하게 말했다. 좋죠? 자, 내 손을 잡아요. 일리는 그녀의 작고 통통한 손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는 천천히 자기 입술로 가져갔다. 나는 철없는 중학생이 아니에요. 그가 중얼거렸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우정만을 느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됐어. 다 끝난 일이에요. 여기 벤치가 있네요. 자, 여기 앉아요. 소피아는 그윽한 안도감에 젖어 있었다. 가장 어렵고 민감한 문제를 입 밖에 낸 것이고 이제 그녀를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제 그녀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일리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 우월감에 우쭐하는 기분이 되었다. 이 몸집이 크고 강인한 사내다운 남자가, 검은 턱수염을 자랑하는 이 남자가, 게다가 똑똑하고 교양 있으며 재능이 있기로 이름난 이 남자가 자기 옆에 고분고분 앉아 기운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니. 두 사람은 얼마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윽고 일리인이 입을 열었다. 아무것도 결정되거나 끝난 건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판에 박힌 설교들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느니 신성한 결혼이라느니 당신이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아는 것들이고 그 이상의 것들을 얼마든지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나도 내 행동이 범죄 행위이고 비도덕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달리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적선이라도 하듯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머, 벌써 말씀드렸는데요. 이곳을 떠나시라고. 당신도 잘 알다시피 당신 곁을 5번이나 떠났지만 결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직행 열차표를 보여드릴까요? 다 간직하고 있으니까. 정말 당신 곁을 떠날 수 없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줏대가 없고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연의 힘에 맞서 싸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아시겠어요? 도저히 안 된단 말입니다. 이곳을 떠나더라도 자연의 힘이 제 옷깃을 잡아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정말 비열하고 역겨운 이 나약함이요. 일리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벤치 곁을 서성이기 시작하더니 주먹을 쥐면서 중얼거렸다. 마치 개가 되어버린 기분입니다. 내 자신이 싫고 경멸스럽습니다. 맙소사, 불량 소년처럼 다른 남자의 부인을 사랑하다니, 바보 같은 편지질이나 하는 꼬락선이라니. 일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리에 앉더니 비난하는 어조로 말했다. 당신도 잘한 건 없습니다. 나의 이런 행동이 정말 못마땅하다면 이 자리에는 왜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온 거죠? 나는 편지에 내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최종적인 답변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직접 대답을 하는 대신 매일 나를 우연히 만날 구실을 마련하고는 판에 박힌 설교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부인은 깜짝 놀라며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마치 점잖은 부인이 벗은 몸을 남에게 들켰을 때와 같은 기분을 느꼈다. 어머, 마치 제가 당신의 희롱이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저는 언제나 분명히 대답을 해드린 셈인데
그리고 오늘은 당신께 제발 부탁한다고. 이런 일을 부탁이라니. 만일 당신이 딱 잘라서 가버리세요 라고 말해줬다면 난 이미 오래전에 가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분명한 대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주저하면서 네,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를 희롱하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일리는 말을 맺지 못한 채 두 주먹으로 얼굴을 받쳤다. 소피아는 자신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일리인의 구애를 거부해 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말에는 일말의 진실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일리인의 불평에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어색한 노릇이어서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 잘못이라는 말씀이로군요. 당신이 정직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일리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제 말은 그러니까 당신의 행동도 자연스럽고 이치에 맞는다는 만일 세상 사람들이 일거에 합의를 해서 모두 솔직하고 진실해진다면 아마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릴 겁니다. 소피아는 철학에 대해 논할 기분이 아니었지만 화제를 바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물었다. 왜죠? 야만인이나 동물만이 솔직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사회에 예컨대 여성의 미덕과 같은 편의품이 도입되자마자 솔직함은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일리인은 지팡이로 모래를 파헤치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부인은 잠자코 귀를 기울였다. 대부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기분이 좋았다. 자기처럼 평범한 여자에게 재능 있는 사람이 유식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던 것이다. 그리고 아직 화가 덜 풀린 젊은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도 즐거웠다.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을 대부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어마어마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주저나 의혹 없이 참으로 대담하게 멋진 결론을 이끌어낸다며 감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에게 끌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황급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부탁하겠어요. 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절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정말 간절히 부탁해요. 좋습니다. 다시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노력의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머리에 총알을 쑤셔박게 될지 아니면 정신나간 주정뱅이가 되어버릴지. 어차피 불보듯 뻔하겠죠.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자연과의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기와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당신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 마치 저 소나무처럼 밤이나 낮이나 제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의 모든 사상, 욕망, 꿈들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악마의 것이 된 상황에서 거기서 벗어나려면 도대체 어떤 처절한 노력을 해야 합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저는 제 삶의 궤도에서 이탈해버렸습니다. 일도 집어치웠고 친구들도 모두 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느님마저 잊었습니다. 내 생에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대화가 그런 식으로 이끌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소피아는 일리인으로부터 몸을 멀리하며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엔 눈물이 글썽였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무엇인가 굶주린 듯한 애절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사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그녀의 놀란 큰 눈에 가까이 하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을 이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평생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이니 아무 말도 말아 주십시오. 소피아는 너무 당황해서 그를 저지할 수 있는 말을 황급히 찾으려 애썼다. 가버려야 해. 그녀는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일리인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무릎을 부여잡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정열적으로 그리고 뜨겁게 미사여구를 늘어놓았다. 그녀는 너무도 무섭고 혼란스러워서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가 꽉 껴안고 있는 무릎에 왠지 기분 좋은 느낌이 들면서 마치 따스한 목욕물에 잠기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에 젖는 순간 그녀는 분노에 찬 반감을 어렴풋이 느끼며 도대체 지금 이 기분이 뭔지 밝혀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완전히 정신 나간 술주정뱅이처럼 무기력하고 나약함에 사로잡혀 있음을, 마땅히 이 모든 것에 저항해야 하는 정숙한 부인으로서의 미덕은 어디론가 멀리 가버렸음을 알고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그리고 저 멀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왜 떠나지 않는 거지?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그녀를 심술궂게 비웃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일리인의 손을 왜 뿌리치지 않는지, 왜 일리인과 함께 누구 보는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렸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구름과 소나무들이 그들을 준엄하게 바라보며 꼼짝 않고 있었다. 마치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겠다는 다짐하에 뇌물을 받은 늙은 수희 같았다. 제방 위의 보초는 벤치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처럼 말뚝처럼 서 있었다. 볼 테면 보라지. 소피아는 생각했다.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에 절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대체 어떻게 하려고요? 이제 어떻게 하려고? 나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가 불쾌한 질문이라도 떨쳐내려는 듯 속삭였다. 바로 그때 몫인 듯 요란한 기차의 기적소리가 들렸다. 매일매일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듣던 이 차갑고 의미 없는 소리가 소피아를 일깨웠다. 이제 가야 해요. 그녀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기차가 오고 있어요. 그이가 저걸 타고 와요. 가서 저녁을 준비해야 돼요. 소피아는 달아오른 얼굴로 제방 쪽을 바라보았다. 먼저 기관차가 천천히 지나가더니 화물칸이 뒤따랐다. 소피아가 생각했던 보통 열차가 아니라 화물 열차였다. 화물칸들이 마치 매일매일의 일상처럼 하얀 교회를 배경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언제고 끝이 날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드디어 마지막 화물차가 지나갔고 기차 행렬은 나무들 뒤로 사라졌다. 소피아는 잽싸게 몸을 돌리고는 일리인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급히 오솔길로 되돌아갔다. 그녀는 냉정을 되찾았다.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하지만 일리인 때문이 아니었다. 그를 뿌리치지 못했다는 자신의 소심함 때문에, 정숙하고 고결하다고 자부해온 자신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무릎을 껴안도록 내버려 뒀다는 수치심 때문에 얼굴이 달아오른 것이다. 그녀에게는 이제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가족에게 돌아가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오솔길로부터 한 길로 접어들 때 그녀는 일리인을 돌아보았다. 그의 무릎에 묻어있는 모래만 보일 정도로 짧은 순간이었다. 그녀는 일리인에게 따라오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손짓을 했다. 집에 도착하자 소피아는 자기 방에 5분 정도 꼼짝 않고 서서 창문을 바라보다 책상을 바라보다 했다. 추잡한 년! 그녀는 자신을 나무랐다. 추잡해! 그녀는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의 구애를 거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에 이끌리지 않았는지, 일리인이 자신의 발밑에 몸을 던졌을 때 야릇한 희열을 느끼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짚어 보았다. 그러자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수치심에 자신의 뺨을 때리고 싶을 정도였다. 불쌍한 내 남편. 그녀는 남편을 생각하며 되도록 상냥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중얼거렸다. 불쌍한 내 딸 발야. 엄마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지. 날 용서해줘요. 내가 당신과 발야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녀는 자신이 아직 훌륭한 아내이고 어머니이며 신성한 결혼을 더럽힐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엌으로 달려가 아직 저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하녀를 야단쳤다. 그녀는 피곤과 허기에 지친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손수 남편의 식탁을 차렸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그녀는 딸 발야를 보자 두 팔로 안아 올리고는 힘껏 껴안았다. 딸이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자신의 느낌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얼마나 선량하고 친절하며 훌륭한 사람인가를 딸에게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안드레이 일리치가 집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그에게 제대로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거짓으로 쏟아낸 감정들이 그녀에게 아무것도 증명해주지 못한 채 그 거짓됨으로 인해서 오로지 그녀에게 염증과 분노만 남긴 채 멀리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괴로운 마음으로 창가에 앉아 있었다. 사람은 고통에 처했을 때라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법이다. 훗날 소피아는 그때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뒤엉켜 있어서 마치 재빨리 날아가는 참새떼를 헤아리기 어려운 것처럼 도저히 추스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을 보고도 조금도 반갑지 않았으며 그의 식사 매너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남편을 증오하기 시작했다고 단정했다. 허기와 피곤에 지친 안드레이는 스프가 나오기도 전에 소세지를 집어들더니 관자놀이를 실쭉거리며 쩝쩝 소리와 함께 허겁지겁 씹어먹기 시작했다. 맙소사, 소피아가 생각했다. 저희를 사랑하고 존경하긴 해. 하지만 왜 저리 보기 흉하게 쩝쩝거리는 걸까? 생각 못지않게 그녀의 감정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불쾌한 생각을 몰아내려 할 때 흔히 그렇듯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애를 쓰면 쓸수록 일리인의 모습, 그의 무릎에 묻은 모래, 솜털 같은 구름, 기차의 영상이 더욱더 생생하게 떠올랐다. 바보처럼 오늘 오후에 거긴 왜 갔던 거지? 그녀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나약해서 제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걸까?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게 너무 위험해 보였다. 남편이 마지막 접시를 비웠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남편에게 털어놓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여보, 당신에게 긴히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잠깐 잠을 청하려고 장화를 벗는 남편에게 말했다. 뭔데? 우리 여길 떠나요. 뭐? 어디로 가자고? 도시로 돌아가기엔 아직 이른데. 그게 아니라 여행 같은 거라도 떠나도록 해요. 여행이라. 나도 간절히 그러고 싶지. 하지만 돈이 어딨어. 게다가 내 직장은 어쩌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덧붙였다. 좋아. 당신 좀 따분한 모양이군. 정 원한다면 당신 혼자 가도록 해. 소피아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일리인이 기회를 잡았다며 자신과 같은 기차, 같은 칸에 타고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보다는 흡족한 얼굴이었지만 피곤한 모습은 여전했다. 바로 그 순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의 눈길이 줄무늬 양말이 신겨진 여자 발처럼 자그마한 남편의 발에 멈췄다. 양말 두 짝 모두 뒤꿈치가 해져 있었다. 블라인드 뒤에서 벌들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윙윙 거리고 있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양말 뒤꿈치에 실밥을 바라보며 벌들이 윙윙 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출발 후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일리인이 밤낮으로 그녀와 마주 앉아 한시도 그녀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화가 나 있고 정신적 고통으로 창백해 있다. 그는 자신을 불량 학생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녀를 나무라기도 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기도 한다. 그러나 어둠이 오고 승객들이 잠들어 있거나 역으로 나간 틈을 타서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숲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무릎을 끌어안는다. 그녀는 이런 몽상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다. 혼자서는 안 갈래요. 당신도 함께 가야 해요. 이봐, 그런 실없는 소리 그만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되지도 않을 일을 바라진 말아야지. 당신이 사정을 안다면 함께 가려 할 텐데. 소피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떠나고 보자고 결심하자 그녀는 마치 위험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꼈다. 조금씩 그녀의 머리가 맑아졌으며 기분도 고양되었고 모든 것을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몽상을 해보아도 그곳에서 떠나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남편이 잠들어 있는 사이 차츰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피아노를 쳤다. 밖에서 들리는 활기찬 소리들, 음악 소리, 무엇보다도 자신이 양식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자신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냈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양심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다른 여자였다면 분명 휘청거리면서 균형을 잃었을 거야. 하지만 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위험의 수치심을 느끼고 잠시 괴로워하다가 거기서 벗어났어. 그녀는 자신의 정숙함과 결단에 감동을 받은 나머지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에 서너 번 비춰보기도 했다. 날이 더 어두워지자 손님들이 도착했다. 남자들은 식당에 앉아 카드놀이를 했고 부인들은 거실과 베란다에 남아 있었다. 일리이는 제일 늦게 도착했다. 그는 마치 병든 사람처럼 슬프고 침울한 표정이었다.
그는 소파 한 구석에 몸을 묻은 채 저녁 내내 꼼짝도 하지 않았다. 평상시에는 명랑하고 말도 많았던 그가 눈살을 찌푸린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 그에게 질문이라도 하면 윗입술만으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화난 듯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가 몇 번인가 농담을 하긴 했지만 농담조차도 까칠하고 날카로웠다. 소피아가 보기엔 그가 공연히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 같았다. 그녀가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라야 그녀는 이 불행한 사나이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의 영혼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 그는 결코 농담을 하거나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는 바로 그녀 때문에 그의 황금 같은 젊은 시절을 허송하고 있는 것이며 직업과 어머니와 누이를 버리고 이곳 여름 별장에서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고통스러운 싸움 끝에 스스로를 달아 없어지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로지 인간적 동정심에 의해서라도 그를 진심으로 대해야만 하리라.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똑똑히 알게 되자 가슴이 아팠다. 만일 그 순간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 안 돼요 라고 말했다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도저히 거역하기 어려운 힘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가지 않았으며 그 말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럴 생각조차 없었다. 젊음의 속 좁음과 이기심이 그날 밤처럼 그녀를 강하게 사로잡았던 적은 없었다. 그녀는 일리인이 불행하다는 것, 그가 마치 바늘방석에 앉아있듯 소파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측은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칠 듯이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승리감에 취했으며 자신의 미모가 지닌 위력을 만끽했다. 그녀는 자신의 젊음, 자신의 미모, 자신의 난공불락의 정조를 느꼈으며 이제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한 이상 그날 저녁 자신에게 모든 자유를 허용했다. 그녀는 교태를 부리며 끊임없이 깔깔댔고 특별한 감정과 즐거움이 어우러진 노래를 불렀다. 모든 것이 즐겁고 재미있었다. 숲속 벤치에서 있었던 일도 재미있었고 자기들을 바라보던 보초에 대한 생각도 재미있었다.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도 일리인의 가시돋친 농담도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의 넥타이 핀도 재미있었다. 다이아몬드 눈이 박힌 뱀 모양의 핀이었는데 뱀이 너무 재미있게 여겨져 그곳에 입을 맞추고 싶을 정도였다. 그녀는 반쯤 취한 듯 무모하게 느껴질 정도로 흥분해서 노래했다. 그녀는 사라져버린 희망에 대한, 과거에 대한 슬프고 우울한 노래를 마치 그 누군가의 슬픔을 놀리기라도 하듯 흥이 나서 불렀다. 노년은 점점 다가오는데 라고 그녀는 노래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노년이라니. 내게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녀는 웃고 노래하면서 간간히 생각했다. 파티는 12시가 되어 끝났다. 일리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 아직 무모한 흥분이 남아있던 소피아는 그를 베란다 마지막 계단까지 배웅했다. 그녀는 그에게 남편과 함께 멀리 갈 것이라고 말하려 했고 그 소식에 그가 보일 반응이 보고 싶었다. 달은 구름 뒤에 숨었지만 일리인의 외투자락과 베란다의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것이 보일 정도로 밝았다. 소피아는 일리인의 창백한 얼굴을,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고 윗입술을 비트는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소냐, 소네치카. 내 사랑. 그가 작별 인사를 하려는 소냐의 말을 가로막으며 속삭였다. 내 사랑, 나의 보물. 이어서 그는 애정의 물결에 휩싸여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달콤한 사랑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더니 마침내 마치 그녀가 자신의 아내나 애인이나 되듯 반말로 변했다. 그리고 돌연 한 팔을 그녀의 허리에 두르더니 다른 팔로 그녀의 팔꿈치를 잡았다. 나의 소중한 사람, 나의 기쁨.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거지 신랑 벗어던지고 내게로 와. 그녀는 그의 품을 벗어나며 자신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분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정숙함과 순결함은 이런 경우에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내뱉는 평범한 말을 내뱉게 했을 뿐이었다. 당신 제정신이 아니군요. 자, 함께 갑시다. 일리인이 계속했다. 저 숲속 벤치에서처럼 지금 당신도 나처럼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는 분명 느껴요. 소냐, 당신도 괴로워하고 있어. 당신은 나를 사랑하면서도 당신의 양심을 달래려 애쓰고 있는 거야. 그녀가 도망가려 하자 그가 그녀의 옷소매를 잡으며 재빨리 말했다.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이면 당신은 반드시 굴복하게 될 거야. 그런데 왜 시간을 낭비하는 거지? 나의 소중한 사랑 소냐. 이미 판결은 내려졌어요. 그런데 왜 집행을 연기하려 하는 거지? 왜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소피아는 그를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응접실로 들어가자 그녀는 기계적으로 피아노 뚜껑을 닫고 오랫동안 악보들을 바라보더니 털썩 주저앉았다. 서 있을 수도 없었고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의 흥분과 무모함이 남긴 것은 무시무시한 나약함과 무감각과 비참함 뿐이었다. 그녀의 양심은 그녀가 잘못 처신했다고, 어리석었다고 그녀를 비난했다. 또한 마치 바람기 있는 여자처럼 베란다에서 그의 포옹을 받아들였으며 아직 허리와 팔꿈치에 야릇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응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촛불 하나만이 타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루반체 부부인은 마치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듯 피아노 앞 둥근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이어서 이 어둠과 피곤을 틈타기라도 한 듯 도저히 억제하기 어려운 강렬한 욕망이 그녀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구렁이처럼 그녀의 사지와 영혼을 휘감더니 점점 더 강하게 옥죄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까지의 위협적인 모습을 버리고 그 매력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녀 앞에 드러냈다. 그녀는 반 시간 동안 까딱도 않은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리인 생각을 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남편 안드레이는 벌써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자신의 욕망에 온몸을 맡겼다. 그녀의 머리에 이제 혼란 같은 것은 없었다. 그녀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단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합의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과 싸우려고 애를 쓰기도 했으나 금세 포기했다. 적이 얼마나 강하고 무자비한가를 그녀는 확실히 깨달았다. 그 적과 싸워 이기려면 힘과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의 태생, 그녀가 받은 교육, 그녀가 누렸던 삶은 이런 경우에 그녀가 의지할 만한 그 무엇도 마련해주지 않았다. 창녀 같으니라고, 더러운 년. 그녀는 나약한 자신에 대해 저주를 퍼부었다. 넌 원래 그런 여자야. 자신이 지니고 있다고 믿은 순결함이 능욕당하자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한껏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온갖 용어를 동원해 자신을 욕하고 비웃었으며 자신의 내부를 들추어냈다. 그녀는 자신이 정숙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이제껏 사고를 치지 않고 지낸 것은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뿐이라고,
그날 하루 종일 힘들었던 내부의 싸움은 한낱 저질 연극에 불과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설사 내부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고 치자.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몸을 파는 여자도 그 길에 뛰어들기 전에는 싸우기 마련 아닌가? 내가 싸웠다고? 싸움 좋아하네. 마치 우유처럼 단 하루 만에 상해버리는 주제에 단 하루 만에. 그녀는 자기가 감정에 의해서도 아니고 일리인이라는 인물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관능적 욕망에 의해 유혹당했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별장에서 여름을 보내는 대부분의 한가한 부인들이 그러하듯이 엄마 잃은 어린 새처럼 누군가 창밖에서 허스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가야 한다면 바로 지금이야.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생각했다. 그녀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안드레이! 그녀는 거의 고함치듯 남편을 불렀다. 여보, 우리 떠날 거죠? 그렇죠? 그럼. 하지만 우리가 아니라 당신 혼자 떠나는 거야. 하지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당신 나를 잃을지도 몰라요. 아마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누구랑? 남편이 물었다. 그게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소피아가 외쳤다. 안드레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두 다리를 침대 밖으로 늘어뜨리고는 의아한 눈으로 아내의 어두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그가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놀라기는 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더니 아내에게 집안일에 대해 사소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는 가족에 대한, 부도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약 10분가량 무덤덤하게 주섬주섬 늘어놓더니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의 도덕교훈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들 중 절반 이상은 어려움이라고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펼치는 의견들인 것이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창밖에는 아직 여름별장 사람들이 거닐고 있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어깨에 가벼운 코트를 걸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곤 잠들어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주무세요? 산책 좀 하러 가려고요. 당신도 함께 갈래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녀는 바람도 어둠도 의식하지 않은 채 계속 발걸음을 옮겼다. 제어하기 힘든 힘이 그녀를 떠미는 것 같았으며 만일 그녀가 발걸음을 멈추기라도 하면 뒤에서 그녀를 밀어낼 것만 같았다. 창녀, 더러운 년. 그녀는 기계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달아올랐고 숨은 헐떡였으며 발의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수치심보다도 이성보다도 혹은 두려움보다도 강한 그 어떤 힘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었다. 안톤 체홉 단편소설 정조 마칩니다. 낭독의 오영아였습니다.